목걸이, 모파사. 그녀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지만 불행하게도 신의 판단, 착오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 그녀는 지참금도 없었고 물려받은 유산도 없어서 부자나 훌륭한 남성들과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국민교육성의 한 말단 공무원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녀는 몸치장을 할 수가 없어서 수수하게 차려입어 사회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불행하였다. 여자들이란 지체도 혈통도 소용이 없고 다만 그들의 아름다움과 우아함 그리고 매력만이 태생과 출신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타고난 섬세함, 우아한 몸가짐, 부드러운 마음씨만이 그들의 유일한 계급이었고 그 덕분에 서민층의 처녀라도 부잣집으로 시집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녀는 자기는 온갖 우아한 것과 온갖 사치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괴로웠다. 그녀는 자기의 초라한 집과 벽, 망가진 의자와 낡은 카페트를 보는 것에 고통을 느꼈다. 자기와 같은 계급의 다른 여자는 느끼지도 못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녀를 언제나 괴롭히고 화나게 하였다. 보잘것없는 자기의 살림살이들을 청소하고 있는 브르타뉴 태생의 하녀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에서 슬픔과 함께 헛된 몽상이 되살아나곤 하는 것이었다. 동양적인 정취가 풍기는 벽지를 바르고 높다란 청동 촛대로 불을 밝힌 아늑한 응접실을 환상 속에서 그렸으며 또 난로의 열기로 졸음이 와서 커다란 안락 의자에서 잠이 든 짧은 바지를 입은 두 명의 키 큰 하인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옛날 비단이 깔려있는 커다란 살롱과 값진 골동품 고급스런 가구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모든 여자들이 선망하는 사교계의 저명하고 인기 있는 남자들과 오후 5시에 한담을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아담하고 향기로운 작은 살롱을 꿈꾸어 보았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사흘씩이나 갈지 않은 식탁보가 덮여있는 둥근 식탁에 앉았을 때 마주 앉은 남편이 수프 그릇의 뚜껑을 열면서 매우 기쁜 표정으로 야, 맛있는 수프로군. 내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하고 말할 때면 그녀는 화려한 만찬과 번쩍거리는 은그릇, 요정의 숲에 있는 신비한 새들이나 고대의 인물이 그려진 벽포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커다란 접시에 차려진 산의 진미의 요리와 송어의 장미빗살이나 들꿩의 연한 날개를 먹으면서 은근한 미소를 띄우고 속삭이는 행동들을 상상했다. 그녀는 옷도 보석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것들만 좋아하였다. 자신은 그런 것들을 위하여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토록 그녀는 사랑을 받고 싶었고 부러움을 사고 싶었으며 매혹적이고 어디서나 인기를 얻고 싶었다. 그녀에게는 돈 많은 친구가 있었다. 수녀원 부속 여학교의 동창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녀를 보러 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녀의 집에서 돌아올 때면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그녀는 며칠이고 종일 슬픔과 후회와 절망과 비관에 젖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우쭐거리는 표정으로 희색이 만면하여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자, 여기엔 당신을 위한 것이 있지. 하고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재빨리 겉봉을 뜯고 다음과 같은 말이 인쇄된 카드를 꺼냈다. 국민교육성 장관과 조르주 랑포노 여사는 1월 18일 월요일 장관 관저에서 파티를 열려 하니 루아젤 부부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기대했던 것처럼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화를 내며 초대장을 탁자 위로 집어던졌다. 도대체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 난 당신이 아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좀채로 외출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란 말이오. 이것을 얻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다니까.
사람들이 모두 원했거든. 서로 가져가려고 다투기까지 했다고. 그러나 하급 직원들에겐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 당신은 그곳에 가면 많은 관리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요. 그녀는 화가 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분통을 터뜨렸다. 무엇을 입고 거기에 가란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그래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극장에 갈 때 입는 옷이 있지 않소. 내가 보기엔 그 옷이 아주 좋아 보이던데. 그는 울고 있는 아내를 보자 어리둥절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아내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말했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녀는 가까스로 마음을 달래고 축축한 두 뺨을 닦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입고 갈 옷이 없으니 결국 그 파티에는 갈 수 없어요. 나보다는 좋은 옷이 많은 부인을 가진 당신의 동료에게 초대장을 주세요. 그는 난처해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봐요, 마틸드. 괜찮은 옷은 얼마나 할까? 다른 기회에도 또 입을 수 있는 수수한 것으로 말이야. 그녀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산해 보았다. 그리고 이 검소한 공무원이 질겁을 해 즉각 거절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보았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00프랑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냐하면 바로 그 400프랑을 저축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 돈으로 총을 사서 일요일마다 종달새를 잡으러 가는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오는 여름에 낭테르 평원에서 사냥을 즐기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좋아, 400프랑을 줄 테니 좋은 옷을 사도록 해요. 파티 날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루아젤 부인은 침울하고 불안해 보이며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 옷은 준비되었다. 남편은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 말했다. 왜 그래? 요즘 당신 안색이 안 좋아. 그녀가 대답했다. 보석 하나, 폐물 하나 없고 몸에 지닐 장신구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이에요. 저는 아주 초라하게 보일 거예요. 그 파티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남편이 다시 말했다. 생화를 달구려. 이런 계절에는 그것이 아주 멋있을 거야. 10프랑이면 두세 송이의 예쁜 장미꽃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조금도 설득당하지 않았다. 싫어요. 돈 많은 여자들 틈에서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수치스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외쳤다. 당신은 참 바보구려. 당신 친구인 포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가서 보석들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그런 부탁을 해도 좋을 만큼 당신은 그 여자와 친하지 않소. 그녀는 기뻐서 소리쳤다. 정말 그렇군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튿날 그녀는 친구네 집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거울이 달린 장롱을 열더니 커다란 보석 상자를 가져와 루아젤 부인에게 주었다. 내 맘에 드는 걸로 골라봐. 그녀는 우선 팔찌를 보았고 다음에는 진주 목걸이들을 그리고 금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훌륭한 베니스제의 십자가를 보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장신구들을 달아보면서 망설였다. 어떤 것으로 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망설이면서 물었다. 다른 것은 없어? 잊고 말고 찾아봐.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나. 그 순간 그녀는 까만 공단 상자 속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하였다. 그녀의 심장은 허황된 욕심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드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깃을 세운 옷 위에 목덜미에 그것을 걸고 자기의 모습에 도취하여
넋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주저하면서 불안한 듯이 물었다. 이걸 빌려줄 수 있겠어? 이것이 마음에 드는데. 빌려주고 말고. 그녀는 친구의 목에 달려들어 열렬하게 키스를 하였다. 그리고는 보석을 품에 안고 도망치듯이 친구의 집을 나왔다. 드디어 파티 날이 왔다. 루아젤 부인은 성공하였다. 그녀는 파티에 참석한 어느 여인보다도 아름다웠고 우아하고 맵시가 있었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쳐다보았고 이름을 물었으며 소개를 받고 싶어 했다. 남자들은 모두 그녀와 왈츠를 추고 싶어 하였다. 장관도 그녀를 눈여겨보았다. 그녀는 즐거움에 도취하여 취한 듯이 황홀하게 춤을 추었다.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성공, 경의와 찬사, 잠에서 깨어난 그 모든 욕망, 여자들의 마음을 감미로운 승리로 채워주는 행복의 절정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새벽 4시경에 그곳을 떠났다. 남편은 자정부터 3명의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작은 응접실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그동안 그들의 부인들은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그는 외출에 대비하여 가져온 겉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것은 보통 때의 수수한 옷으로서 그 초라함은 우아한 무도복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호화로운 모피로 몸을 감싼 다른 부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그곳을 나왔다. 루아젤이 그녀를 붙들었다. 기다려요. 밖에 나가면 감기가 들어요. 마차를 불러올게.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이 길로 나왔을 때는 마차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지나가는 마차를 향해 소리를 질러야 했다. 그들은 추위에 떨면서 세느강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부둣가에서 밤에만 돌아다니는 허름한 마차 한 대를 발견하였다. 그 마차는 낮에는 자기의 낡아빠진 모습이 부끄러운 듯 밤이 되어야만 파리의 시가지에 나타나는 듯한 그런 마차였다. 마차는 그들을 마르티가에 있는 그들의 집 앞에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쓸쓸하게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에게는 이제 하룻밤의 단꿈이 끝난 것이다. 남편은 10시까지 국민교육성에 출근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허영 속에서 한 번 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 앞에서 어깨를 감싸고 있던 옷을 벗었다. 거울을 바라보던 여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지 않았던 것이다. 반쯤 옷을 벗고 있던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이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녀가 남편에게로 몸을 돌렸다. 포레스티의 부인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남편이 몸을 벌떡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은 옷갈피, 외투, 자락, 주머니, 속할 것 없이 다 뒤져보았다. 그러나 끝내 목걸이를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물었다. 무도회장을 나올 때는 확실히 그것이 있었지. 네, 국민교육성의 현관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만져보았어요. 마차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 길에서 잃어버렸다면 떨어지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텐데.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마차의 번호를 알고 계세요? 몰라. 당신은 번호를 보지 않았소? 아니요. 그들은 낭패하여 서로 멍하게 쳐다보았다. 마침내 루아젤은 옷을 다시 입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모두 다시 걸어가며 찾아보겠소. 하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야회복도 입은 채 잠자리에 누울 기력도 없이 불도 켜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의자 위에 쓰러져 있었다. 7시경에 남편이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돌아왔다. 그는 경찰국과 신문사에 가서 현상 광고를 냈고 작은 마차 회사에도 들렀다. 희망의 낌새가 보이는 곳은 모조리 찾아갔다. 그녀는 이 끔찍한 실수 앞에서 몹시 불안한 상태로 온종일 남편을 기다렸다. 루아젤은 저녁 때가 다 되어 움푹 들어간 눈에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 친구에게 목걸이의 고리가 부러져 그것을 수선하고 있다고 편지를 써야겠어. 그러면 다시 찾아볼 시간을 벌게 될 테니까. 그녀는 그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썼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동안 5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은 루아젤이 단안을 내렸다. 그 보석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생각을 해야 되겠어. 그들은 다음 날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가지고 상자 안에 이름이 적혀 있는 보석상으로 갔다. 보석 상인은 장부를 뒤적였다. 저는 이 목걸이를 팔지 않았습니다. 부인 보석 상자만 팔았나 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보석상들을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 비슷한 다른 목걸이를 찾느라고 두 사람은 모두 슬픔과 고민으로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팔레 루아이알의 한 상점에서 그들이 찾던 것과 아주 흡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 값은 4만 프랑이었다. 주인은 3만 6천 프랑이면 팔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흘 이내에는 그것을 팔지 말라고 보석 상인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만일 2월 말 이전에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찾는다면 그것을 3만 4천 프랑에 도로 사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루아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1만 8천 프랑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빚을 얻었다. 그는 돈을 빌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1천 프랑, 다른 사람에게는 500 프랑, 여기에서는 루이 13세 시대에 만들어진 20 프랑짜리 금화, 저기에서는 3루이를 부탁하였다. 그는 어음을 발행했고 집은 저당 잡혔으며 고리대금업자와 모든 종류의 대금주들과 거래를 텄다. 그는 자기 인생의 종말을 온통 위험한 일에 끌어들였고 이행할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면서 감히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번민과 자신에게 닥칠 암담한 비참, 물질적인 모든 궁핍과 온갖 정신적 고통을 예감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그는 새 목걸이를 사러 가서 보석상에 계산대 위에 3만 6천 프랑을 내놓았다. 루아젤 부인이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목걸이를 가져가자 부인은 기분이 안 좋은 표정으로 말했다. 좀 더 일찍 돌려줘야지.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니? 다행히 그녀는 보석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루아젤 부인은 친구가 상자를 열어볼까봐 가슴이 떨렸다. 만일 바꿔치기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라고 말할까? 자기를 도둑으로 여기지 않을까? 루아젤 부인은 궁핍한 생활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드디어 용단을 내렸다. 이 끔찍한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하녀를 내보내고 집을 옮겨 다락방에 새를 들었다. 그녀는 고된 가사 일과 지겨운 부엌일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기름때가 묻은 사기 그릇과 냄비의 밑바닥을 닦느라고 분홍빛 손톱이 다 닳았다. 그녀는 더러운 속옷과 셔츠, 그리고 걸레를 비누로 빨아서 줄에 널어 말렸다. 그녀는 매일 아침 쓰레기를 가지고 거리로 내려갔다. 또 물통을 들고 층계를 올라갔는데 숨을 돌리느라고 층계마다 쉬곤 하였다. 그녀는 빈민층의 부인들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바구니를 팔에 끼고 채소 가게와 식료품 가게, 그리고 정육점에 갔는데 한 푼이라도 깎느라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작은 돈을 조금씩 절약해 나갔다.
매달 어음을 지불해야 했고 다른 것들은 갱신을 하고 기한을 연기받아야 했다. 남편은 저녁마다 어떤 상인의 장부를 정서하는 일을 하였고 밤이면 이따금 한 페이지의 오수를 받고 서류 대피를 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생활이 10년간 계속되었다. 10년이 지나자 그들은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 비싼 이자와 이자의 이자까지 모두 갚은 것이다. 루아젤 부인은 이제 늙어 보였다. 그녀는 가난한 살림 탓에 튼튼하고 억세고 거친 여자가 되었다. 머리는 빗질도 잘하지 않았으며 치마는 되는 대로 걸치고 손등은 빨갛게 부르텄다. 그녀는 큰 소리로 찌꺼리며 마룻바닥을 걸레로 박박 문지르곤 했다. 그러나 가끔 남편이 사무실에 가고 없을 때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예전의 그 파티를 그녀가 그렇게도 아름답고 인기가 있던 그 무도회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만일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아? 인생이란 얼마나 이상하고 무상한 것인가? 얼마나 사소한 일로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는가? 어느 일요일 그녀가 한 주일의 피로를 풀려고 샹젤리제를 산책할 때였다. 그녀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포레스티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으며 매력적이었다. 루아젤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녀에게 말을 걸까? 그래, 물론이야. 이제는 빚을 다 갚았으니까 모든 것을 말하리라.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자는가. 그녀가 다가갔다. 안녕, 잔. 상대방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가 그렇게도 정답게 부르는 데에 놀랐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부인, 잘못 보신 것 같군요. 나 마틸드 루아젤이야. 어머나, 가엾은 마틸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니? 그래, 너와 헤어진 이후로 참 힘든 나날이었지. 아주 비참했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너 국민교육의 연회에 가기 위해서 내게 빌려주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생각나? 그래, 그런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었어. 뭐라고? 넌 그걸 내게 도로 가져왔잖아? 아주 비슷한 것으로 다른 것을 갖다 준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느라고 진 빚을 갚는 데는 10년이 걸렸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도 알 거야. 이제 드디어 끝났어. 그래서 몹시 기쁘단다. 포레스티의 부인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내 것을 대신하려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단 말이냐? 그래. 넌 여지껏 그걸 몰랐구나. 그렇지. 아주 비슷했으니까. 그녀는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기쁜 미소를 지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너무도 감동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녀의 두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아, 가엾은 마틸드. 내 것은 가짜였단다.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목걸이, 모파사,